자, 오늘의 주제는 피트니스 테스팅입니다. 체력 검사죠. 제가 이 토픽을 가져올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체력 검사라는 게 이게 생리학적인가?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토픽을 가져오면서 이게 생리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고민을 했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오늘 듣겠지만 이게 생리학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생리학은 아니고요. 그냥 체력은 일종의 외부의 부하에 대한 인체의 반응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체의 기계적 능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생리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은 매우 생리학적인 요소죠. 여하튼 체력 검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체력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매우 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검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간략한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되는 사용성, 사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력검사의 역사 또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체력검사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하나는 국민체력 100입니다. 체력 인증제죠.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포츠 건강 재활 전공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T 또는 건강운동 관리사 또는 뭐 보건사나 병원 또는 사람들의 체력 검사 등등등을 할 거로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를 잡을 거로 저는 잘 알고 있고, 플러스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뭐 수시는 좀 아니더라도 정시의 경우 대부분 입시 체육을 할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높이뛰기, 뭐 높이뛰기 아닌가, 서전 점프 등등등 체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력 검사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체육학과 계열의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들이죠. 입시학원들도 매우 지금 성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체력 검사하면 이거는 체육과의 전유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사실 뭐 원료로 따지면 그렇지 않지도 않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체력 100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국민체력 100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기도 했지만 뭐 그냥 포털에서 여러분 국민체력 100 또는 체력 인증제 치면 인터넷에 바로 링크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첫 화면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밑에 보시면 국민체력 100과 체력인증센터 찾기 등의 링크를 제가 걸어놨고요. 뭐 체력인증제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국민체력 100에서 하는 체력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체력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인증해 주는 것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적인 어떤 영역에 자기가 뭐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진로를 정한다든지 하면 최소한의 어떤 체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법적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아주 체력 검사는 단순히 그냥 뭐 재미로 합니다, 뭐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합니다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되겠다, 경찰관이 되겠다, 뭐 체육과 진학도 마찬가지지만요. 에서는 체력 검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체력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항목들이 있지? 하면 국민체력백을 보면 매우 스탠다드하게 그 형식과 방법들이 모두 다 링크를 굉장히 잘 걸어놨어요. 그리고 체력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도 다 모두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가서 찾아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민체력백에서는 국민체력인증제를 운영을 하죠.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아니다.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한 20년 정도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부터 조금씩은 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체력인증제를 할 때는 이게 다 등급제로 나뉘죠. 그래서 제일 잘하는 등급에서부터 제일 못하는 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국민체력백은 인생의 생애 주기별로 나눠요. 그래서 한 5개 기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유아기를 어떻게 테스팅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들어서 보시면 아실 건데 유아기도 있고, 그리고 유소년기, 그러니까 10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그것도 이제 고학년이겠죠. 5학년, 6학년. 그리고 청소년기,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성인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부터 65세까지, 64세까지, 그리고 어르신기가 만 65세 이상으로 해서 테스팅의 종류를 나눠 놓습니다. 달리하죠. 측정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체격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건강 체력, 세 번째는 운동 체력입니다. 뭐 제가 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왜 건강 체력인지 운동 체력인지에 대한 그 구분은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뭐 따질 필요 없고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측정 항목 3개 분류, 3개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이거는 5개 대상 분류와 상관없이 측정 항목을 3개로 나눕니다. 일단은 체격을 측정하고요. 뭐 키, 체중, BMI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허리둘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건강 체력은 4개로 나눕니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운동 체력은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유소년기, 청소년기는 요 지금 현재 체격, 건강 체력, 운동 체력의 4가지 요소, 그리고 3가지 요소를 그대로 가는데, 성인기와 그리고 어르신기는 그 항목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어르신기 같은 경우 건강 체력은 근기능 상지, 근기능 하지, 그리고 심폐지구력, 유연성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운동 체력은 성인기의 경우 민첩성과 순발력, 그리고 어르신기의 경우 평형성과 협응력으로 나눕니다. 자, 이 정도를 일단 딱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을 듣죠. 체력이란 일단 신체 구성하고 그리고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건강 체력 요인과 그리고 운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운동 체력 평가 지표가 따로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 체력하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있고, 운동 체력에는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등이 있겠구나라고 평가할 겁니다. 뭐 이 구분을 제가 굳이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요인들 외에 사실 지금까지 특별히 체력 검사하게 되면 따로 나누는 또는 구분되는 카테고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몽창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뭐 느끼죠. 뭐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이 정도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있을까요?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하튼 몽창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어떤 체력 요인 카테고리 안에 어떤 체력을 평가한다로 체력 검사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모두 설명드렸지만 체력 검사는 한번 보세요. 체격? 우리가 BMI도 받고 바디 컴포지션에서 배웠지만 체격이라는 것의 개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니 사실 체격이라는 걸 가지고 건강의 체력 평가를 한다는 것, 그렇죠. 체력과 체격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체력 평가에 체격을 넣는다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운동선수와 성 차이에서도 배웠지만 체격은 체력과 동반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것들은 아니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체격, 건강 체력, 운동 체력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쪽으로 변하면 다른 하나도 저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근력 운동 선수는 아무래도 특정한 체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와 같은 지구성 운동을 하는 사람은 특정한 체격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따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동 체력입니다. 운동 체력. 민첩하고 순발력 있고 협응력 있고 평형 감각이 있는 것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동 기능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생리적 요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력, 뭐 악력으로 보통 하죠. 악력. 꽉 쥐는 근지구력, 뭐 턱걸이나 뭐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뭐 등등으로 하겠죠. 이것도 외부 부하 또는 자기 체중이라는 부하를 감당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모두 외부 부하에 대한 자기의 힘의 발휘 정도로 생각하겠죠. 유연성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관절 가동 범위의 어떤 근육과 근골격계의 확장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은 이건 분명히 근신경 또는 뇌와 운동신경 동원의 능력과 관련이 있겠죠. 평형성은 여기에 비해서 아마도 전정기관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체력 검사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설명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 그래서 유일하게 생리학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거다라면 심폐지구력 정도가 포함되겠죠. 얼마만큼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가 정도를 볼 수 있겠죠. 뭐 여하튼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굉장히 인간의 능력, 육체적 능력을 짬뽕을 해서 완전히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상태고 사실은 이 모두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체력 검사의 역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부터 나온 항목들을 모두 다 검사하려니 여기다 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것이죠. 아마도 이 체력 검사의 항목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글쎄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것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화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매우 단순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예견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체력 검사도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앞으로는 정리될 것이다로 저는 최소한 예측을 하죠. 자, 지금 현재 제가 맨 밑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국민체력 100의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체력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등급별로 나누고요. 이 등급은 현재까지 모아진 국민체력 100 또는 그 이외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노모그램을 이렇게 그리죠. 노모그램을 그려가지고 당신은 상위 몇 %입니다. 뭐 중간입니다. 뭐 하위 몇 %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입시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보통 체력 검사할 때 나는 상위 1%, 뭐 상위 5% 아니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제가 BMI하고 바디 컴포지션에서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인간의 체력은 어때야 된다는 절대치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현재 2024년을 살아가는, 사실은 조금 전이겠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15년 동안 모아진 데이터일 테니까요. 지난 10년, 15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모아진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 평균에 비추어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상과 측정 항목에 따라 모두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변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들어가서 분명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국민체력백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 다 저거 돈을 내나 모르겠네. 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약해서 전국에 있는 몇몇 개의 국민체력백 인증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육과 학생들이니까 한 번씩은 꼭 해보세요. 지금 한 번씩 해보시고 1학년 때 한 번 해보고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한 번씩 해보세요. 최소한 뭐 이것이 뭐 어떤 것인가를 넘어서 체육과 학생들이면 한 번 정도는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체력장이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팝스 또는 펩스라고 할 겁니다. 다들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2000년대 말쯤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체력장이었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때 이 펩스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공고가 됐을 때 꽤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을 비판하는 이유로 이걸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좀 알아두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뭐 체력 검사, 그렇죠. 체력 검사, 피트니스 테스팅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거 꼭 소개를 했어야 하는 것이겠고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입니다. 자, 재밌죠? 제가 그렇고 이거 줄여서 PAPS. 지금 저 위에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입니다. 뭘 느끼세요, 여러분? 네. 엑서사이즈하고 피지컬 액티비티의 차이를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왜 여기서 피지컬 액티비티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매우 어떤 강력한 트렌드 또는 어떤 힘 또는 어떤 목적성 또는 무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exercise promotion 시스템이 아니었을까요? 또는 fitness promotion 시스템이 아니었을까요? 왜 physical activity 프로모션 시스템이었을까요? 사실 이 목적성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고 제가 추론을 합니다. 근데 그 추론이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2000년대 말쯤에 이것이 공고가 됐고요. 그 공고를 제가 찾아봤어요. 저 위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도 확대 시행 계획 해놓고 2008년 12월에 만들어진 보고서이고요. 이거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빠져나온 몇 개의 페이지를 제가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체력장 또는 펩스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검사하면 검사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했나요? 네. 이것도 왜 하지? 그리고 어떤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어떤 학생은 굉장히 설렁설렁 하겠죠. 지금 현재 이 펩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교육부에서도 이 체력 검사가 지금 충분하게 데이터 활용성으로서 가능한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한테 선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봐서는 국민체력백이 오히려 더 그 데이터의 질로서는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개 모두 다 국가의 데이터입니다. 제가 데이터 이야기를 좀 몇 번 했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VO2max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는 VO2max가 건강 평가의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될 것이다. 기존에서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다가 이제는 보건 건강 의료 쪽으로도 넘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모아놓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50년, 100년, 200년 후에도 2000년대 인간들은 그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육체적 능력을 가졌는가를 기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료를 모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00년 후에 300년 후에 그때의 인간들은 그때의 사람들은 어떠한 체력, 어떠한 육체적 능력을 가졌지 평균적으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아놓는 자료들은 매우 정밀하게 치밀하게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체력 100과 그리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하튼 이 펩스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전에 여기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요.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전에 체력장은 그냥 체력 검사하고 그 체력 검사에 등급 나눠서 너 몇 점 몇 점 몇 점 주는데 급급했다. 그런데 그 체력 검사를 해서 국가가 점수를 주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고 그리고 너의 체력은 어느 정도 해서 등급을 나눈 거에만 멈췄지 그 이후에 건강관리, 한 개인의 한 학생의 건강관리 평생에 관해대 건강관리에 사용되지 않았다 또는 못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데이터를 모아서 학생들에게도 운동을 처방해주고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펩스의 취지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이라고 적어놓고 밑에는 건강 체력 중심의 종합 체력 평가 및 운동 처방이라고 또 적어놓기도 했네요. 자,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냐면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 학생들한테 체력장만 강요하고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만 했지 이 체력이 유지 관리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오른쪽 슬라이드에 제가 그려놨습니다. 빨간 표로 박스로 제가 해놨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1급부터 5급까지 체력을 보니 1급의 체력을 가진 학생들이 줄고 전체적으로 체력이 아래로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거죠. 국가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체육교육을 하고 아이들 체육교육이 단순히 뭐 체력 향상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체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체력 향상이 중요하죠. 그런데 체력장으로서 아이들, 학생들에게 체력 향상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지난 약 7, 8년간 봤더니 오히려 체력장은 아이들의 체력을 떨어뜨리고만 있더라. 그러니 체력을 단순히 검사하는 것을 넘어서 체력을 유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그대로 나열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50m 달리기 8, 9표 표기 남자의 경우 남학생이죠. 그리고 8, 9표 매달리기 여학생의 경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오래 달리기 또는 걷기 6종목입니다. 새로 나오는 종목 펩스와 뭐가 다를까요? 다름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서 평생의 피지컬 액티비티를 증진하는 목표로 하겠다라고 명확히 적어 놓고 있죠. 여러분 혹시 펩스를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검사하고 말죠. 자, 그리고 펩스는 두 개의 형태로
평가의 그 방식을 나눕니다. 하나는 필수 요소로서의 평가할 내용, 그리고 하나는 선택형으로 나누죠. 그래서 필수 평가로서는 건강 체력 요인하고 운동 체력으로 나눕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맞습니다. 국민 체력 백에도 건강 체력하고 운동 체력으로 나눴죠. 그리고 건강 체력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을 넣고요. 그리고 운동 체력으로는 순발력을 넣습니다. 국민 체력 백이 체격, 건강 체력, 운동 체력으로 나눈 거에 비해서는 펩스는 체격을 건강 체력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비만 평가, 심폐지구력, 자기 신체 평가, 자세 평가는 선택 평가로 넘겨놨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롭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국민 체력 100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건강 체력 평가에 5가지 카테고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저기 필수 평가죠. 필수 평가로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체지방, 순발력을 나눴고 각각의 검사 항목을 적어 놨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오래 달리기, 스텝 검사. 스텝 검사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버드 스텝 그거 겁니다. 유연성 검사, 근력, 근지구력은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 검사고요. 무릎 대고 팔굽 펴펴기, 체지방은 체지방률하고 체질량 지수, 순발력은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입니다. 50m 달리기가 순발력으로 가겠군요. 재밌네. 자, 그리고 각 펩스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혹시 궁금하시면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측정을 안내로 링크를 걸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봤을 국민체력 100과 펩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입시 때 그거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거예요. A 대학은 뭐뭐뭐뭐를 시험 보고 B 대학은 뭐뭐뭐뭐를 시험 봅니다. 왜 학교마다 다를까요?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체력 검사의 종목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가고 어느 대학에는 주로 어떤 대학생들이 가는 것을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은 압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연성 이런 겁니다. 접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죠. 다리가 길면 불편한. 다리가 길어서 뭐 걸어다니는데 와 멋있다 이러겠지만 사실 다리가 길면 윗몸 앞으로 굽히게 할 때 발이 아무리 닿지 않으니까 접어도 안 되는 애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리 짧은 애들은 팔 긴 애들은 쭉쭉 나갑니다. 그래도 첫 번째 한 번만 접으면 그냥 나오죠. 한 번에 만점 이러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체력 검사를 언제부터 왜 했을까요?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체력 검사의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검사는 한 10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주로 미국 그리고 유럽 서방 국가에서 이 체력 검사를 했죠. 두 개를 같이 가려면 조금 복잡해서 제가 하나만 끄집어내서 한 국가만 끄집어내서 그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물론 유럽에도 체력 검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체조도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제가 아까 한 10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18세기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시대죠? 산업화 시대입니다. 또 산업화입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계속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산업화와 절대 띄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띄지 못했던 것이 전쟁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들어와서 뛰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은 분위기는 결국은 체력 또는 피트니스 또는 건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에 따라 과학이 변했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평가하는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8세기 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또는 140, 50년 전부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유와 목적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힘을 발휘하고 인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체력이라는 것을 측정해서 누가 더 체력이 우수하니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쟁에서는 어떠한 병사가 훨씬 더 군장을 쉽게 나르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도 체력이라는 항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짐을 날라야 하고 그리고 지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이 강해야 했고 그러한 운동선수, 병사 또는 노동자가 이상적인 또는 바람직한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육체적 능력이었습니다. 자, 체력평가의 대부분은 그래서 인간의 내부적인 평가, 다시 말해서 대사 능력이나 인간의 다른 신경적 기능을 평가하기보다는 외부적인 힘에 대한 저항력 또는 외부적인 힘에 대한 그것에 대한 맞서서 할 수 있는 수행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체력 검사의 대부분은 그래서 누가 빨리 달리느냐, 누가 무거운 짐을 나르느냐,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데 있죠. 이게 체력 검사의 기본적 본질입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는 것을 미리 잠깐 당겨서 얘기를 하면 과연 인간의 체력 평가는 인간의 한 개인을 평가해 주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외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주는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건강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 힘에 대한 저항력 또는 외부로서 발현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구현하는 나타내는 것으로서만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만 제가 던져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소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수업이나 뭐 교재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점을 둬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체력 검사의 항목을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개인의 건강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VO2max가 최근에 들어와서 보건의료, 간호, 쪽에서 관심을 두고 있게 된 게 뭐냐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력이 오히려 체구성 또는 체력보다는 또는 활동량보다는 피지컬 액티비티보다는 오히려 VO2max라는 특정한 인체의 산소 활용 능력과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체력 검사는 어찌 보면 매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육체를 평가하고 그 목표 지향성으로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데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이야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력 검사가 이동했고 변천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최근 그것이 아까 제가 초미에 설명드린 국민체력백과 학생건강체력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짝
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체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이르죠. 사실 뭐 세계 전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트렌드에 비하면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일정 시대 때 체조에 굉장히 관심을 뒀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체육 수업, 지덕체 할 때 체의 교육은 주로 이제 체조 또는 뭐 육상 이런 종목을 통해 가지고 체력을 증진하고 육체를 강건하게 했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국가적으로 체력 검사를 실시한 것은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한국 전쟁 6.25 이후에 우리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뭐 이승만 정권과 그리고 박정희 정권을 통해 가지고 체력장, 그리고 체력이 건강이 좋아야 체력은 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고 체력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그리고 펩스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바뀌게 된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역사라면,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현재 국민체력 100이라는 형태로 해서 모든 국민이 체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죠.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일단 바람직한 어떤 변천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뭐 얘기가 좀 흩나갔는데, 자 다시,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매우 단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체력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체력 검사가 있었나요? 없진 않았죠. 있었습니다. 누가 힘을 더 쓰는가 였습니다. 누가 더 무거운 것을 드는가, 누가 더 무거운 짐을 멀리까지 나를 수 있는가 정도까지도 충분히 체력 검사는 그 전에 존재했고요. 뭐 아마도 이거는 뭐 멀리 넘어가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체력 검사가 없진 않았죠. 다만 우리가 18세기 말, 즉 다시 말해서 19세기 후반 180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체력 검사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체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도 제가 체육 수업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체육 수업에서는 체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체육 선생들은 궁금했어요. 가만 있어봐,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체조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는데, 이 운동을 시켰을 때 과연 이 운동에 효과가 있나? 이걸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시키면 이 교육의 효과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하지만 시험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이것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평가하는 것처럼, 체육 수업도 수업을 하게 되면, 체조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체조 수업의 결과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평가를 하는 어떤 지표나 방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러나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체육발전협회라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 구성되고, 야, 우리도 미국 국민들, 미국 시민들이 이 그 산업화에서 유럽보다 더 빠르게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체력을 가진 시민들과 국민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체력 검사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체육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YMCA 또는 체육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체력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왜 이걸 체력 검사를 해야 돼? 간단하죠. 자, 신체 운동을 통해서 체격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체력 검사들이 이때 모두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것들,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모든 유연성 등등등, 이때 거의 모두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체력 검사의 거의 대부분들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아니죠.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만들어져 있죠.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더들리 사전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서전 점프라고 하는,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전트라는 사람은 꽤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체력 검사의 선구자 정도 되죠. 물론 서전 점프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그것만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이 서전 점프가 유명해진 것은 이 서전트가 이것을 만들므로써 주장한 게 있죠. 아, 이 검사 하나만으로 인간의 건강과 운동 능력을 꽤 잘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사실 그 서전 점프는 약간 좀 타고나야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운동도 안 하는데 그 잘하는 애들은 얄밉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저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사전 점프는 매우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운동신경도 좋아야 되고, 근력도 좋아야 되고, 순발력도 좋아야 되죠. 훈련해서 되는 건 사실은 잘 아닌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이것도 서전 점프가 만들어졌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꽤 오래된 거라고. 자, 산업화가 진행되고 세계가 막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과학자들, 그리고 체육교사들,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들은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융성하게 체력 검사 방법들이 만들어졌죠. 동시에 그때가 여러분들이 뭐 이 수업에서도 배웠지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한참 동안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내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산소의 사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의 요소가 바로 폐활량 또는 폐 기능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 속에 넣어가지고 호흡할 때 폐가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때는 한 번은 체력 검사의 항목으로서 심폐지구력과 인간의 기능적 효율성까지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만간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것의 중요성 또는 이것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단순히 외부의 물건, 외부의 물리적 지표를 활용한 평가의 방법 말고도 인간의 내적인 기능의 변화까지도 체력 검사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체력 테스트의 목적이 단순하게 무거운 것을 들기, 빨리 움직이기, 힘쓰기가 아니고, 잠깐만, 내가 체력이 단순히 그러한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내부의 에너지 활용 능력에도 차이를 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체력의 항목으로 넣을 것인가라고 고민들을 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신체적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Physical efficiency.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에너지 대사 능력과 그 방식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쉽게 평가하죠. 체력 그래 버리면 그냥 누가 힘 더 쓰네, 누가 팔굽혀펴기 더 많이 하네, 윗몸 일으키기 더 많이 하네, 누가 더 유연성 더 잘 접네, 뭐 이 정도로만 평가하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 아직 인간의 efficiency, 육체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조만간 이것은 세계대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체력평가의 요소 또는 타겟 항목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간의 체력평가에서 efficiency, 다시 말해서 효율성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efficiency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심박수 연구도 했고요. 체력에
체력의 심박수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박수를 체력에 넣진 않죠. 조만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이란 5년이 될 수 있고 50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뛰어나와서 또다시 자 심장박동수를 평가함으로써 그 사람의 체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200년 후에 태어나면 아마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왜? 심박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적인 체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심박수는 뇌가 관장하고 심박수의 반응은 체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체력은 힘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때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사그러집니다. 자, 뭘 또 연구하냐면 혈압의 피로성도 연구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체력이라는 것을 피로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물론 일부는 심폐지구력으로 커버됩니다. 지금 현재 평가의 관계는. 그러나 과연 체력에 피로도를 넣어도 될까요? 저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은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주위에는 여러분들 주위에는 아무도 없죠. 왜? 지금까지 체력 검사는 그것만 있었으니까. 그러나 100여 년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현장 지도자들은 인간의 체력 평가를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체력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했죠. 지금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잠시 주춤 또는 따끔 뭐 이런 거죠.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1차 대전으로 봅시다. 1차 대전 이전에 운동 능력을 motor ability라고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체력 검사 정도로만 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motor ability, 운동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국민체력 백병을 한 3개로 카테고리를 나눴다고 그랬죠. 체격, 그리고 건강체력, 그리고 운동체력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운동체력, 건강체력이라는 건 구분되지 않았죠. 그러나 최소한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때부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프, 오르기, 들어올리기, 높이뛰기, 달리기 등도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운동장 협회 선수 배지 시험이라는 것들도 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따로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체력 검사의 하나의 형태로서 사용되어 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는 건강체력 또는 운동체력으로 나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약간은 혼선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세계대전. 그때부터는 모든 수업이 교과 과정이 거의 전쟁으로 다 몰아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력 그리고 군사 체력 이런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체육 시간에 오히려 군사훈련이나 신체훈련, 군사훈련과 같은 신체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육 선생은 전쟁에 대비한 신체훈련 프로그램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산업화에서 전쟁으로 넘어오면서 산업화의 노동력의 체력평가 그리고 군사력의 체력평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에서는 인간의 개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체력평가에 개인평가는 없었죠. 그나마 이전에 개인평가를 조금 할 뻔했다가 전쟁통에 휙 사라지고 모두 다 객관적인 전투력 또는 개인의 어떤 외부적 능력 정도로만 체력이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자, 대전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세계대전이 끝나니 이제 약간 체력 검사에 대해서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죠. 국가의 재정도 덜 들어가고 심지어는 체력 검사가 개인의
어떤 영역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른 체력 검사 정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위에 제가 공중보건국 얘기를 해놨습니다. 대전이 끝났으니 이제 개인의 건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인 건강을 위한 체력 검사로 들어가 볼까요? 라고 얘기했고요. 공중보건국이 만들어낸 책자에는 뭐 심지어는 체력의 항목에 의지, 용기, 자기조절력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체력 검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저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자, 지금부터 피지컬 피트니스 인덱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죠. 그리고 6개의 체력 검사 항목을 제시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슬라이드 2개 전에 설명드렸던 제가 2개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체력 검사 1800년대 말에 체력 검사 했던 것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 우리 체조합니다. 건강한 시민들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 효과를 어떻게 하지? 시험을 봐야겠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체력 검사를 사회적인 하나의 아이템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라저스라는 사람이 자, 사람들의 체력 검사를 다음에 6개 종류로 평가하면 웬만한 것은 다 검사가 될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grip strength, 악력입니다. 악력. lifting capacity of back and leg muscle. 그러니까 허리로서 물건을 드는 능력, 배근력이죠. 그리고 다리로서 물건을 드는 능력, 그러니까 하지 근력이고요. 그 다음에 to muscle endurance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시업, 팔굽혀펴기하고 풀업, 턱걸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lung capacity. 재밌죠? 다 근력 위주로 가다가 갑자기 폐활량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때 우리가 산소의 섭취 능력도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폐활량을 여기다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죠.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포함시키게 되어 있었죠. 예. 라저스는 근데 조금은 다 약간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체력 검사는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여성 체육을 반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맥클로이를 한번 볼까요? 맥클로이는 선수의 파워 테스트를 또 개발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테스트라는 게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누구의 몇 종, 누구의 몇 종 테스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라저스가 피지컬 피트니스 인덱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맥클로이는 또 다른 선수 파워 테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5종을 또 제한하죠. grip strength, 오른쪽 손, 왼쪽 악력, 그리고 back lift, 배 근력, 그리고 leg lift, 그리고 하지 근력, 그리고 chin up and dips. 사실 제가 chin ups and dips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 뒷짐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수평에 있다가. 여하튼 그 5개를 또 제안합니다. 제가 이 2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이유는 꽤 인기가 있었던 체력 검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로는 체력 검사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조금씩 감소하고 대신 실험실로 체력 검사의 영역이 넘어갔고 그리고 여전히 체육교육장에서만 체력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다시 대전이 넘어갑니다. 2차 대전으로 넘어왔고요. 다시 2차 대전으로 넘어왔으니 훨씬 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차출을 해서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병사들을 입대시켰으니까 그때 이제 학교에서도 당연히 건강한 그러한 학생들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체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관심도와는 무관하게 크게 지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넘어오면서 리서치 쿼터레이라고 하는 미국 체육학회지
에서 몇 개의 체력 검사 특집을 발간합니다. 카펜터, 큐리턴, 라슨.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어린이들, 학생들의 체력 검사에 대한 기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그 전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검사하자, 평가하자라고 했다 하면 이제 2차 대전을 들어서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력 검사의 정규화 정도로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의 지원하에 육군, 해군, 보건국과 함께 책자도 만들고요. 나중에는 여고생의 체력 평가 기준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로 연결되는 어떤 모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왔는데요. 1957년 Popular Mechanics라는 일반 잡지인데요. 이거는 뭐 체육에 관련된 잡지는 아니고요. 1957년에 나오는 기사 또는 일종의 뭐 취재 기사 같은데 How to Measure Physical Fitness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도 안 돼 보이죠. 팬티만 입고 있네요. 그리고 어떤 측정들이 이루어지는지 폐활량도 검사하고 근력도 검사하고 악력도 검사하고 등등을 검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체력 검사가 시작됐고요. 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 길 필요는 없죠. 체력 검사를 가지고 온 이유도 있습니다. 길 필요가 없거든요. 자, 내가 체력 검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력 검사 그러면 그냥 뭐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체력 검사의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들으면 그런 것도 아마 시험 문제도 나올 거예요. 뭐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뭐 등등등. 체력의 5대 요소가 뭐냐 그러면 뭐 유연성, 체구성, 심폐지구력, 근력 또 뭐 등등 5개인가 6개인가 뭐 있죠. 제가 수업을 매번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한 번씩 툭툭 던지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 5개 또는 6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진행 과정에서 역사에서 이 체력 검사는 과연 무엇을 검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검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체력? 과연 이게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의 정말 체력을 검사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체력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더 건강하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더 병에 안 걸린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오래 산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죠.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가요? 체력 검사가 또는 이 체력 검사를 거꾸로 왜 개인의 건강하고 연결해야 하나요? 꼭 그래야만 할까요? 또는 거꾸로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도록 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체력 검사가 노동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그리고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동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왔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체력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학까지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맞나요? 맞을 수도 있죠. 정말 그런가요? 아닐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수업 짧게 했지만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지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체력 검사가
정말로 우리가 하려는 평가의 지표로서 옳은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 다시 말해서 10년 후 또는 50년 후, 100년 후 이 체력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력, 군사력, 운동 능력을 또는 학생의 건강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었다면 앞으로 계속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할까요? 또는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또는 체력 검사 이외에 다른 방식의 인간의 육체를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체력 검사 또는 인간의 건강과 연결될 수 있는 검사로 전환 또는 변환 또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글쎄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옳고 그르다 하더라도 사회적 요구가 그것을 항상 발전시키니까요. 앞으로는 개인의 건강에 사람들은 관심을 훨씬 더 둘 겁니다. 집단의 건강보다는. 그렇다면 체력은 과연 개인 건강을 평가하는 매우 좋은 수단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항목만 가지고는 개인의 건강을, 개인의 행복을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여전히 조금 목마르다 정도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체력 검사도 변화와 진화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체력 검사하면 할 수 없이 따르고는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확장의 변화의 진화의 가능성이나 조짐이 있을지라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이쪽 전공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받지만 마세요. 현재 있는 것을 받지만 마세요. 이것이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뛰어나가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왜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역사 한번 보세요. 뭐가 어려워요? 필요에 따라서 다 변한 거예요. 그리고 VO2 max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건강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체력평가의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한 학기 동안? 자, 마지막 제가 멘트 하나 드리고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1시간 정도로 해서 깔끔하게 끝냈네요. 1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1시간이 됐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우 간단해요.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최종적으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교재에서 배운 것을 고정적으로 믿지 마세요. 믿으세요. 시험 볼 때는 믿으셔야 합니다. 시험 볼 때 그것처럼 여러분 떨어져요. 시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전공자로서는 그 생각과 그 사실, 교재에 있는 것들에 고착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제든지 그 여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이해 못한 것도 있겠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것이 틀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계속 던지는 거였고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부탁드리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여러분들만 사용하지 마세요. 이 모든 지식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많은 내용들은 모두 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노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전공자로서 이 지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이번 학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